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2학기 시작을 이렇게 또 온라인 클래스로 보게 되네요. 1학기 때도 온라인 클래스로 첫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2학기 시작도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로 한다는 게 좀 데자뷰 같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모쪼록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게 다시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기 온라인 클래스 수업도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A4 용지에 선생님이 핵심 내용을 적어가면서 같이 윤리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주제는 1학기 때와는 달리 서양 윤리 사상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시간 이전 시간에 이제 2학기 때는 무슨 내용을 배울 거라고 정리해둔 표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았던 사상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 사상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사상가들을 천천히 알아가면서 서양 윤리 사상의 매력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진도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습지가 있고 학습지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학습지 제일 위에 보면 8번 고대 그리스 사상과 덕 있는 삶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은 고대 그리스 사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고대 그리스 사상은 이제 서양 윤리 사상에서 정말 배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양 철학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철학이라든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얘기됐던 것들이 이제 발전을 거쳐서 지금의 현대의 서양 철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정말 예전에 철학적 주제는요, 인간의 대상으로 물음을 던진 게 아니라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은 무엇인가, 또는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철학적 주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자연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 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주의 근원, 자연의 보편적 법칙, 보편 법칙, 사실 줄여서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들을 궁금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 철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로는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우주의 근원을 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자,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름도 깁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탈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니?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얘기했니?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고, 이 자연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과 자연의 보편 법칙을 중요시했지,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5세기경이 됐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피스트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해서. 특히 이제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있었거든요. 이 아테네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도시국가와는 달리 큰 특징이 있었는데 민주정이었습니다. 특히 직접 민주정.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정치 체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에서도 그래도 권력이 높낮이는 있었어요.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싶은데 스킬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스킬을 습득하고 싶은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돈을 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받고 젊은 청년들에게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유용한 학문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소피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데 소피스트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던 기원전 5세기경 정치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수사학, 변론술 등을 주로 가르쳤던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선생님처럼 교사들이에요. 아무튼 자, 이 소피스트들의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세속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 세속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자, 세속적 가치를 중시를 하고 돈을 밝히는 거죠. 돈만 주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그런 지식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돈만 줘 라고 하는 거죠. 또는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줘.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었습니다. 감각적인 경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손으로 만지고 그런 감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피스트들은. 그래서 내가 만져봐야만 알 수 있어. 내가 봐야만 알 수 있어. 그래야만 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중시했다. 자, 선생님이 정말 아무렇지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경험을 중시했다는 게 나중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줍니다. 서양 철학의 한 획을 그을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바로 나오는 게 이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윤리적 상대주의. 자, 여러분, 똑같은 물체를 보고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똑같이 눈을 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두 개의 눈으로 보는데 판단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 초록색이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록색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 초록색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초록색 안 예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같은 것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소피스트들은 보편적인 진리라던가 또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봤을 때 저것은 예쁜 거야. 내가 봤을 때 저것은 옳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저것은 유용한 거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소피스트들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는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죠. 그리고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느끼잖아요.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존재를 보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라든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모두가 동의하고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편적인 진리나 규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중시한다라는 게,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한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피스트 하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철학의 주제를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인간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뭐 그런 것들이에요. 다 주제가 인간 자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자연에 대해서 물었다면,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한 이후에는 철학적 물음의 또는 철학적 질문의 주제가 인간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위에 보면요. 이제 학습지 제일 위에 보면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과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 중심의 윤리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소피스트들이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 고대 그리스 사상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소피스트들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세계의 기원이 무엇이고 자연 변화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자연 철학 중심이었다면, 소피스트들이 등장한 이후에는 철학적 주제가 인간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철학의 주요 주제를 자연에서 인간으로 전환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 중심 윤리 사상이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이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을 이어나갈게요. 자, 인간 중심 윤리 사상이 첫 번째였다라면은, 두 번째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중시했다. 자, 소피스트들을 보면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다는 게 나왔죠. 선생님, 그러면 이성을 중시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소크라테스라든가,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이면서 소피스트와는 반대로 이성을 중시했었습니다. 이성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감각을 중시했고, 이 사람들은 이성을 중시했는데, 이 이성을 중시하고 경험을 중시했던 그런 경향들이, 풍토들이 나중에 서양 철학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피스트 바로 다시 이어갈게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은요, 대표 소피스트. 첫 번째가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 여러분들 소피스트 하면은 프로타고라스가 소피스트들을 대표한다라고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네가 그렇게 느꼈으면, 네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다면 그 자체로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느끼면 그 다르게 느낀 것도 진리입니다. 자, 학습지 봅시다. 프로타고라스 중간쯤에 있어요. 대표적인 소피스트에서 프로타고라스. 각 개인이 진위, 판단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프로타고라스도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각 개인이 느낀 그대로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프로타고라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치킨 중에서도 이제 후라이드파가 아니라 양념파인데 후라이드 파인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두 번째 고르기아스. 이 사람은 조금 회의주의적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니네들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 니네가 안다고? 니네들이 착각이야. 자, 혹시나 니네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달할 수 있다고? 그건 네 착각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회의우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회의주의적입니다. 자, 세 번째 트라시마코스. 자, 이 트라시마코스는요, 이제 우리가 저스티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트라시마코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강한 자의 이익을 정의로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만 있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한 명의 군주가 다스리는 군주 정도 있었고,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귀족 정도 있었고,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이 트라시마코스가 보기에 이 정치 체제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야, 얘들아, 내가 법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법은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너네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법을 만들 거야. 너네 나 믿지? 나 믿으니까 이 법 만든다? 자,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법은 정치 권력자에게만 이익이 있고 일반 백성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법이었던 거죠.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하기에 정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트라시마코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박스를 읽어볼까요? 정치체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을 제정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백성에게 정의롭다고 선언하고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수립된 정치체제의 이익이 곧 정의이다. 그런데 확실히 정치체제는 통치 권력을 행사함으로 올바르게 추론하는 자라면 정의는 모든 곳에서 똑같고 그 똑같은 것이 뭐냐?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공고히 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울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소피스트 하고 있습니다. 6번. 자, 이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죠. 자, 이 상대주의는 윤리적인 의의가 있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일단 소피스트들은 특징적으로 철학적 주제를 자연에서 인간으로 변화시켰다는 데에서는 윤리적 의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윤리적 삶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도시 국가들을 옮겨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전달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도시 국가들의 규범이라든가 가치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결론이 뭐냐? 이 세계에는 보편적인 가치라든가 진리라든가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현대로 봤을 때 이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양한 개성들을 존중해주고 다양한 가치관들을 인정해주는 게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리적인 삶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주의가 윤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상대주의 윤리적 의의, 이제 소피스트들은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험주의라든가 또는 이제 쾌락주의는 감각을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실용주의. 아까 소피스트들은 돈이나 명예가치, 세속적인 가치, 실생활의 이로운 가치들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나중에 현대의 실용주의라는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자체로 상대주의. 이런 데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윤리적 의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한계점이라든가 문제점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선생님은 상대주의를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윤리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상대주의는요, 다 맞다고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인정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각하냐? 명백히 비도덕적인 문제도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는 살인이란 것을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현대에도 살인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중동 국가 어느 국가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가족들이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해서 정당화 시켜버리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요,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살인이 정말 정당했을까요? 정당한가요? 자, 상대주의에서는요, 그 살인이라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또는 어떤 한 사람이 한 명이 생명을 훼손시키면 모두가 이익이기 때문에 저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 자, 그 희생 자체는 비도덕적인 것이죠.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 자, 윤리적 회의주의란 무엇이냐? 어떤 것도 옳지도 않고 어떤 것도 그르지도 않은 게 윤리적 회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는 모든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또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윤리는요, 무엇이 옳다라는 것이 기준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옳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르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이때는 옳은 게 될 수 있고 저 때는 그른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마다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상대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가 옳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A는 틀렸다, 그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상대주의에서 봤을 때는요, 얘도 맞는 것이고 얘도 맞는 것입니다. 왜? 보편적인 진리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겁니다. 모순인 거죠. 이런 한계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소피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철학적 주제를 변화시켰다는 점,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다는 점,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점, 그리고 명예 등등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 그것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피스트와는 반대로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주자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요, 직접 자신이 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소크라테스는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해서 이제 막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약간 연극 대본처럼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소크라테스는요, 소피스트들이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했다면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입니다. 자, 이 윤리적 보편주의는 보편적인 진리나 규범이 있다라는 입장인데, 먼저 인간은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을 인식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소크라테스는요, 좀 덕이라던가 정의, 여기서는 저스티스를 얘기합니다. 에 대한 보편적인
자, 보편적인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통용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편적인 정, 다시 또 정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justice가 아니라 definition. 야! 이 되겠죠. 를 탐구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덕은 무엇이야?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란 무엇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탐구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하면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지의 자각. 무지의 자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것을 보편적 진리라고 인식을 하고 보편적 규범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인데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보편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규범을 인식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겠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없애야 됩니다. 그 착각을 없애라는 것이 무지의 자각이에요. 네가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순수히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성찰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찰하지 않는 삶은 또는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 우리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나 EBS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딱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착각을 하고 나는 이미 그 수업을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시험 잘 받았으니까 나는 잘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착각입니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말 바꿔도 여러분들은 그게 다른 내용인 것처럼 착각을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참된 지식이고 정말 올바른 지식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착각들을 없애야만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무지를 자각해라.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 무지 자각 밑에 1번, 양가로 1번.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때부터 우리는 보편적인 지식과 인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화법, 문답법. 자, 소크라테스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들과 대화와 토론을 합니다. 덕이란 무엇이고, 용기란 무엇이고, 경건함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지 너 알고 있니? 자, 그런데 계속 질문을 해요. 이럴 땐 어때? 저럴 땐 어때?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떻게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질문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요, 설령 정말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순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모순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 대화와 문답을 통해서 서로 질문과 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게 문답법이에요. 자, 아무튼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무지일세. 내가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바로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일세. 소크라테스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내가 무지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고 있네요. 나는 아테네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라고 설득할 것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이 아프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은 똑같은 페이지예요. 4번. 소크라테스는 덕 있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때 덕이 무엇이냐면요, 덕이란 어떤 기능이나 또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어떤 기능을 탁월하게 또는 훌륭하게 발휘하는 것을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칼의 기본적인 기능은 잘 자르는 거죠. 자, 그래서 칼의 원래 기능은 잘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칼이 무엇인가를 잘 자른다면 걔는 뭐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상하지만 덕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정신적인 기능도 있을 수가 있고 감정이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성이란 것도 있는데 소크라테스는요, 특히 이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덕이 있는 거겠죠. 자, 학습지 봅시다. 덕이란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 것이며 어떤 것이 탁월한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밑에 읽고 있었네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덕 있는 삶을 강조한다. 양가로 1번 덕. 아랫대라고 하는데 어떤 존재가 지닌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에서 나타나는 탁월성 또는 훌륭함을 우리는 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컵의 원래 기능은 어떤 액체를 잘 받아내는 거죠. 줄줄 새지 않고 잘 받아내면 그 컵은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다. 자,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보편적인 진리 또는 가치, 규범을 인식했을 때 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조금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해서 봅시다. 주지주의인데 선생님이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주지주의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덕이란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 것이며 어떤 것이 탁월한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탁월하게 발휘한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탁월한 거지? 라는 지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게 탁월하게 발휘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탁월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걸까? 역할을 발휘하는 걸까?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지식마저도, 이제 이성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이제,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또는 탁월한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탁월한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좋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줄일게요. 자, 또는 여기 좋음이 아니라 선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둘 다 굿이에요. 좋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렇게. 자,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 가지 감각이라든가 또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욕구라든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유익하고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좋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런 능력들이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나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그런 가치들은, 기능들은, 능력들은 전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이 없다면 어떤 능력도 유익하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좋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지주의예요. 이때 지가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학습지 동그라미 3번. 좋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어떤 능력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덕에 이르도록 해준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욕구들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으로 똑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좋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이 그 능력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되겠죠. 또는 좋은 곳에 쓰이도록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글자가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들 내용이 사실 들어가 보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좋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동반해야 하므로 모든 덕은 곧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용기라든가 절제라든가 또는 뭐 정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구체적인 덕들은 있습니다. 이런 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위인지 또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절제 있는 행위인지 또는 어떤 것이 정의로운 행위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조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이 용기와 절제와 정의라는 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이 각각의 덕들이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덕은 곧 지식이다라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이런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덕이 안 생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지식, 특히 조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주지주의이다. 자, 그래서 우리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덕은 지식이어야 하네. 왜냐하면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으나 지식이나 어리석은 이 더해짐으로써 유익하게 되거나 해롭게 되기 때문이네. 지식이 인도할 때 영혼의 모든 시도와 인내가 결국 행복에 이르지만 무지가 인도할 때는 결국 그 반대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덕이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덕들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덕들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러니까 덕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덕이 곧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덕들은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으니까. 약간 좀 논리적으로 뛰어넘은 게 많죠. 자, 그 다음 번호가 몇 번인가요? 몇 번이었을까요? 자, 양가로 3번 해봅시다. 자, 덕의 통일.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덕의 통일은. 자, 용기라는 덕도, 절제라는 덕도, 정의라는 덕도,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봅시다.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에 대한 또는 조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시 이것을 지우고 봅시다.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요, 절제라는 덕이 될 수도 있고 정의라는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덕을 갖추고 있음. 자, 그래서 다시 저 사람은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음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라는 덕뿐만 아니라 절제라는 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정의라는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다른 덕들도. 그래서 모든 덕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덕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통용이 됩니다. 덕의 통일. 자,
그러면 이 덕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지뿐입니다. 자,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용기라는 덕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죠. 왜?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덕이 있는 건데, 이 용기라는 덕이 없으면은 사실 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자, 이 지식이 없다? 이것을 한자로 무지인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덕들이 반대되는 것은 무지뿐입니다. 모든 덕의 반대는 무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50분이 넘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독복 합일이랑 지행 합일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 다음 시간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나온 부분과 플라톤 사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안녕.